자, 그러면 제 4강 1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전통시대 기록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기록 관리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번 주에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는 다음 주에는 그 전통시대의 기록관리 후반부하고 한국 근대 기록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PPT 녹음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전통시대의 기록관리 1을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 전통시대의 기록관리 후반부하고 근대의 기록관리를 합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까지 이 PPT 녹음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4월 23일 6강부터는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줌으로 강의를 하는 강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맡은 사람은 A4 용지 한 9장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미리 읽어보십시오. 미리 읽어보시면은 그게 발표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발표 맡은 사람이 이제 발제자가 40분 정도 발표를 하고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시 그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한 4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0분을 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 40분 정도 되고 그 종합 정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의하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 주제와 발표자는 이미 우리 e클래스에 공지사항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64년까지 그 시기까지는 우리 한규린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부 수립 이후 행정체제의 변동과 기록관리체제의 개편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의 보존문서 정리 작업에 대해서 1962년, 1968년, 1975년 대한민국 정부가 보존문서 정리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정윤희 씨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969년 정부기록보존소의 설립과 국가기록관리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1969년서부터 87년까지는 김은경 씨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87년 60민주항쟁과 기록관리에서 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 제정 전까지는 최하연 씨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련 법률 제정 이후부터 2003년 시기까지는 김돈영 씨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법률의 제정과 국가기록관리체제의 정립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섯 번째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 혁신과 한계라는 주제는 송정아 씨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기록관리 선진화와 대통령 기록이라는 주제는 김영탁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근혜 정부의 기록관리와 대통령 기록이라는 주제는 최수희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문재인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과 앞으로 새로운 기록관리의 어떤 정책, 새로운 기록관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이송희 씨가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를 미리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매주 순차적으로 이제 발표와 여러분들의 토론, 그리고 내가 종합 정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시대의 기록관리를 살펴볼 텐데요. 그 전통시대의 기록관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기록 전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즉, 한국 역사와 기록이라는 큰 타이틀로 한국 역사에 있어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기록을 총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 왔었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잠깐만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한국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기록을 잘 관리해 온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정한 문화 수준을 갖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첫 번째는 세종 때에 15세기의 세종 때에 한글을 창제하죠. 세종대왕이 창제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이제 글자를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국가 중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되죠.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하여튼 그 한글이라고 하는 독자적이면서 문화적으로 우수한 그런 하여튼 그 글자를 가진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고려 시대에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해서 이제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을 하죠. 인쇄해서 그것을 이제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의 어떤 문명사의 발전과 지식의 어떤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에 이제 한정된 것이고, 그것을 문명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문명사적으로도 일정한 의의를 가진 나라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는 소위 그 세계 4대 문명권 첫째 주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4대 문명권이, 그래서 저 서쪽으로 하면 그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황하 문명, 이렇게 세계 4대 문명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는 황하 문명권에 속하죠. 황하 문명권에 속하는데 황하 문명권의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고대부터 중국은 거기 이제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것을 중국사에서는 중국이 소위 문명과 문화의 중심이고, 그 주변에 오랑캐족이 있다. 그 주변 오랑캐족이 동쪽의 오랑캐는 동이, 서쪽의 오랑캐는 서융, 남쪽의 오랑캐는 남만, 북쪽의 오랑캐는 북적이라고 했어요. 중국 사회 입장, 중국의 그 중국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중국이 소위
황하 문명권의 중심이고 주변에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오랑캐족, 그게 동이, 서융, 남만, 북정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주변 오랑캐족이 무수히 많았어요. 많은 나라 중에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은 현재 한족을 중심으로 해서 55개 소수민족으로 형성된 다민족 국가예요. 근데 이 55개 소수민족 중에서 그 다수는 일정한 그 수의 국가는 한 시대에 이 동아시아에서 나름대로 그 세력과 영광을 떨쳤던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한족이 있지만 두 번째 인구가 많은 쪽이 만주족이에요. 만주족은 1630~40년대에 이 만주족이 이 소위 만주에 있는 여진족이 발흥을 해가지고 그들이 맨 처음에 후금을 세우고 나중에 청나라를 세우죠. 그래서 한족이 세웠던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이 거의 1600년서부터 1911년까지 한 300년 이상이나 이 광활한 중국 대륙을 지배를 하죠. 그러다가 지금은 만주라는 소위 국가, 그들이 이제 독자적인 문자도 있었고, 그런데 만주족은 지금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전락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황하 문명권에서 이 주변에 살아남은 나라가 동이 중에서는, 동쪽 오랑캐 중에서는 조선족하고 일본족이었어요. 일본이 살아남았고, 서융 중에서는, 서쪽 오랑캐 중에서는 몽고가 대표적인 나라고, 남쪽 오랑캐, 남만, 중국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제 남만에서 남쪽 오랑캐 중에서 살아남은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북쪽의 오랑캐 중에서는 살아남은 나라가 지금 이제 지금은 뭐 흉노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쫓겨가지고 뭐 나중에 이제 한갈이나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즉 중국 주변의 소위 민족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나라가 많지 않다. 그 얘기는 그렇게 살아남은 나라는 그만큼 나름대로 문화와 그것을 이제 그것의 기반을 이루는 기록을 잘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유네스코에서도 문화를 가진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현재까지 17개가 등재되어 있어요. 뭐 숫자로 따지면은 세계 4위입니다. 굉장히 많이 등재되어 있는 문화의 나라 혹은 기록의 나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 17개 중에 대표적인 것은 고려 시기에는 직지심체 여절, 세계 최초의 금속알자로 만들어진 이게 불경입니다. 그 다음에 목판본으로서 팔만대장경, 조선시기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성록 의계,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새마을운동 기록, 이산가족 찾기 운동 기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서 전통시대 기록관리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문화 수준을 갖춘 나라고, 그 기반이 되는 기록을 잘 관리해서 문화 수준을 갖추면서 국가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통시대의 기록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원시사회의 기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시사회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인간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혹은 생활 환경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동굴의 이제 벽화죠. 원시사회 구성원들이 몇만 년 전에 그렇게 구석기 시대 때 이게 이제 알타미라 동굴의 이제 벽화인데, 그들이 생활하면서 여기 이제 그 황소를 그림을 하여튼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사회 구성원들은 자기가 생활하면서 이제 겪었던 감정이나 혹은 주위의 생활 환경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림이나 뭐 문자로 이렇게 표현하고자 했죠. 이것으로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기록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 또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 벽화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게 이제 서양에서 지금 이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동굴 벽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 시기가 이제 좀 뒤지지만은 대표적인 것은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원시사회 구성원들이 그 바위에다가 자기의 어떤 생활 환경에서 이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의 울산에 있는 반구대 안각화입니다. 이것의 어떤 자세한 기록은 지금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제 첫 번째 실에 이것이 아주 생생하게 모사되어 있어요. 이게 생생하게 모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당시 원시사회 구성원들이 이 지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보았던 그 동물이나 여기 무슨 호랑이라든지, 혹은 여기 이 지역은 울산은 고래가 풍부했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고래, 수많은 고래 종류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원시사회의 구성원들이 남긴 이제 벽화 중에서 나름대로 가장 생생하게 기록된 벽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의 첫 번째 실에서 이렇게 모사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이 지역은 고래가 많아서 지금도 이 지역은 고래가 많은 지역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는 울죽은 천전리에 있는 안각화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위에 그림을 새긴 건데,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느낀 감정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기하학적인 문의로 이렇게 여기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거죠.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울주군의 천전리 암각화가 청동기 시대의 초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고령의 양전동 안각화입니다. 고령의 양전동이라는데 여기에 그 바위에 요 그림을 이제 새겨놓은 것이죠. 기하학적인 무늬로 여기 이제 동그란 왼쪽에 이제 중앙 상단에 왼쪽에 상단에 동그란 원으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네모와 점과 이런 식으로 기하학적인 무늬로 이렇게 그림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 청동시대 때 여기에 그려놓은 것이지만은 이게 지금도 그대로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들의 어떤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그러니까 원시사회 구성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감정과 그 다음에 환경, 사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이제 원시사회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지금 이제 청동기 시대에 이제 암각화를 살펴봤는데 또 청동기가 남아있는 곳에 이게 남아있는 청동기인데 여기에 이게 앞면인데 여기에 이게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앞면이고 이게 이제 쟁기가 아니라 따비로 밭을 가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에 즉 청동시대 농사가 중요했는데 농사를 짓는 장면을 앞에 이제 그린 겁니다. 이게 유명한 농경문 청동기라고 하는 것인데 즉 농사를 짓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청동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인데 이건 이제 뒷면입니다. 뒷면에 그려져 있는 것이고 앞면을 다시 이제 알기 쉽게 이게 이렇게 이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따비로 사람이 이게 소위 이제 쟁기의 가장 원초적인 유형이죠. 요게 이제 삽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쟁기가 되는 거죠. 쟁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것은 네모는 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그 밑에는 괭이를 들어서 밭을 이제 가는 밭을 이제 밭에 있는 흙덩이나 이런 걸 이제 부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괭이의 초기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왼쪽의 윗면은 항아리로 두 손을 뻗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항아리가 생겨서 당시에 이게 뭐 물을 담을 수도 있지만은 남겨진 어떤 곡물을 저장하는 그런 이제 그릇으로 이제 그 사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이래로 이제 토기가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이제 농업이 발생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게 되고 구석기 시대는 사람들이 그 수렵, 채취, 어로를 행했어요. 그래서 배고프면 나가서 짐승 잡아먹고 그다음에 열매 따먹고 그다음에 물고기 잡고 이게 이제 수렵, 채취, 어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동 생활을 하든가 혹은 동굴에서 생활하든가 하다가 이제 신석기 시대가 들어오면은 밭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농업을 행하면서 당시에 수렵 채취 어로를 할 때보다는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착 생활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이제 청동기 시대에 들어오면서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농업의 발생을 매개로 해서 이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청동기 시대였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에요. 고조선이고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가 더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원 전후의 철기 시대로 나가게 되고 철기 시대가 되면서는 우리나라의 이제 기원 전후의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이제 초기의 어떤 고대 국가들이 형성이 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고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부여, 옥조, 동해 이런 이제 초기 국가들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명한 그 청동기 내에 농사를 짓는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자, 일단 1회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 사회의 하여튼 그 당시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또 생활 환경을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